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SBS 러브 FM이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도 아주 설 분위기가 나죠. 이제 오늘만 근무하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마음은 고향집 문 앞이실 겁니다. 정치권도 오늘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에 나설 텐데 시민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잘했다는 격려보다는 우려나 당부의 목소리가 클까요? 정치권 소식은 2부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SBS의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깨워보세요. 당신의 잠든 휴면 예금을 잊고 있던 휴면 예금을 찾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1973님께서 왠지 오프닝은 녹음 같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 녹음 아니에요. 라이브입니다. 저희가 매일 조간신문 헤드라인 말씀드리다가 그거 안 들으니까 혹시 녹음 아니야? 그러신 것 같은데 녹음은 아니고요. 오늘도 생방이라는 거. 안명희님, 우리 집은 신랑이 명절 하루만 쉽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신랑이 명절 하루만 쉬는데 장점과 단점. 야, 뭐 단점은 뭐 연휴를 같이 보내지 못하는 거 요건데 과연 장점은 뭘까? 장점은 뭘까? 김유식님, 부모님이 방앗간 하시거든요. 오늘 연차 내고 경기도 성남에서 차 타고 포항 가는데요. 설날이라고 바쁘시대요. 가래떡 하루 종일 만들 생각이 힘들지만 부모님 도와드리러 갑니다 하셨는데 빨리 가셔야 되겠다. 왜냐면 오늘 아마 많이 내려가실 거라서 성남에서 포항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건데요. 자, 1973님, 안명희님, 김유식님께 사랑과 감사함을 한번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설 연휴를 맞아서 특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러브 FM과 윷놀이를 요런 특집을 진행 중인데 이 첫 코너인 뉴스 언 더 블락 끝날 때 제 왼쪽에 지금 윷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된 윷을 던질 거예요. 과연 독에 걸린 모 중 뭐가 나올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의 평소의 운을 한번 제가 짐작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게 나올 건가라는 거 저는 대충 짐작이 가요. 저의 평소에 이런 요행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과연 뭐가 나올지 여러분이 미리 예측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던진 결과하고 일치하는 걸 보내신 청취자분 중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1+1 2장 드릴게요. 참여 방법 휴대폰 문자 샵1035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고릴라랑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이란 외무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국제관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팀과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소 2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스 언 더 블락은 한겨레 신문의 장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098님께서 테디는 걸 어때요 하셨는데 이 걸을 독의 걸이 아니라 GIR래 소녀 걸 하셨어요. 테디는 걸 어때요? 이야 9098님은 커피 한 쿠폰 드려야 되겠네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엄청난 유머를 주셨어요. 진짜 걸이 나올지 잠시 후 한 20분만 기다리시면 되겠네. 자, 우리 첫 번째 소식은 이게 처음에 요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냥 지나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점점 커져요. 우리나라와 이란 거에 좀 문제들 각각 대사를 맞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이 쉽사리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발언이 나온 직후에 외교부는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 이란에도 이런 입장 명확히 설명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란 외무부가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초치, 즉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또 나오죠. 네네, 나자피 차관은 한국 대통령 발언은 우호 관계에 대한 간섭이나 마찬가지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해치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 즉각 설명하고 접근법 수정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네. 또 이 자리에서 NPT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RM의 밑에 저건 이란이랑 대통령 발언에 뭐 이란이 발끈해서 우리 외교 대사 초치해가지고 항의하고 해명하라라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의 핵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 네네. 핵무장 할 수도 있다 얘기했던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걸 끌고 들어와서 이게 NPT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건데. 그죠. 다른 쪽으로 또 확산되는 그죠. 느낌이어가지고요. 네, 충돌이 확산되는 거예요. 외교 갈등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한 다음 날인 어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좀 일단 직접 들어보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자, 외교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이게 한국하고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상호 대사 초치까지 이루어지면서 이게 외교 문제로 번진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조현동 1차관은 이란 측이 앞서 이제 우리 대사 초치했을 때 NPT 문제 거론한 데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에 나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고요. 네. 윤 대통령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 해명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했고 아, 이게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했던 인터뷰가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지금. 거기 그 인터뷰에서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관계 발전에 관련해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고요. 또 이란과의 관계가 특별히 영향받은 거 아니라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네. 사실 국가 간에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사 맞초치는 좀 그러니까. 외교가에서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근데 네. 일각에서는 그 이란의 원유 대금 70억 달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계좌가 동결되어 있는 거. 그거 얘기가 좀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이란에서도 70억 달러 이 원유 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계 재검토를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안이 이란 자금 동결 문제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란에서 사온 원유 대금 70억 달러 우리가 줘야 되는데 네네. 이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아직 우리가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70억 달러면 돈이 많긴 하네. 8조 6천억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또 우리와의 관계 단절을 원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히잡 시위 탄압으로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보다는 사실 파탄을 내버리면 이제 득보단 실이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란이 한국 실수를 좀 빌미로 이란에 대한 정책을 좀 바꾸려고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중에는 70억 달러 풀어주는 것도 포함이 되려나? 어쨌든 그게 아닐지. 네. 뭐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기회에 이란에서 이 70억 달러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문가들은? 네, 전문가들은 공개적인 채널 통해서 이란과 계속 소통하고 최대한 이제 빨리 봉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사안을 활용할 빌미를 최대한 주지 말자는 게 이유고요. 네. 특사 파견 등 좀 특단의 대책도 검토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2부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나오시기 때문에 의원님 나오시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푸는 게 국익을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일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날짜를 밝혔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됐네요.
검찰과 조율해서 발표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하자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이 수사팀과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선 겁니다. 당초에 수사팀이 이 대표 측에게 보낸 소환 통보서에 제시된 조사일은 이달 27일이었는데 최소 이틀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30일과 31일, 다음 달 2일과 3일도 추가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거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27일에 하나 하고 나머지는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번 하자는 얘기였구나. 그죠. 최소 네. 이틀은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네. 대표는 이날들을 모두 피해 이제 28일 출석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검찰은 언론 발표를 통해서 출석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근데 이 대표 측이 28일에 이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이날 결국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8년에 걸친 이 대표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각종 의혹 조사하려면 28일 이외에 하루 정도는 추가 조사를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이제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조사 개시 시점인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할 수 있는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협의 사항을 이제부터 협의가 또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대표 측이 28일을 계속 요구하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그날 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게 검찰 입장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어제 이제 SBS 저희 8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올라오자 X표를 한 정황, 이게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뭐 이런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어제.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해당 문건은 2012년 7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보고서 관련 내용인데 네. 이 보고서는 대장동과 일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결합해서 개발할 때 어떤 방식이 타당할지 검토한 문건입니다.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것보다 한 달여 전에 앞서 작성된 보고서 초안을 확보했다는 내용인데요. 초안에는 당시 성남시 실무자들의 의견이 적혀 있는데 땅을 수용하는 방식과 다른 땅을 대신 주는 방식을 혼합한 사업 추진은 민간 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고 적용 사례도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간 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 그죠. 예. 네네. 근데 그 의견에 누군가 X표를 쳤고 예. 이게 실제로 최종 결재 문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이 보고서 초안이 성남시장 이전까지는 결재가 모두 완료된 걸 봤을 때 이 X표를 친 사람이 바로 이 대표 아니냐라고 시장. 의심을 한 당시 성남시장이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삭제된 부분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원했던 방식을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한 대목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X표 쳐가지고 대장동 사업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다음 주 이 대표가 출석하면 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고요. 네. 근데 이 대표 측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은 그 X표를 친 거로 추정되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했다. 네, 맞습니다. 성남시 이익은 줄이 그래서 배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 조사하면서 나오겠죠. 이재명 죄송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 구속영장 나왔죠. 네,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 핵심인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부됐고요.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고 같은 이제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 제일 관심 가는 거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요 문제인데 네네. 이건 영장에서 빠졌다면서요? 네, 사실 지금 검찰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아니었겠나. 네. 그러다 보니까 혐의가 좀 비교적 이제 혐의 소명이 이루어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먼저 물어서 영장 청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네. 또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뒤에 이제 가장 큰 관심 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 변호사비 대납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수사가 좀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퇴국
현지에서 도왔던 수행비서가 태국에서 도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잡혔니 이 사람은? 이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네, 김 전 회장 이제 포함해서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관계자가 모두 5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잡혔었습니다. 이미 금고지기하고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붙잡힌 상황에서 그제 이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추가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검거 당시에 그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야, 나 네. 왠지 느낌이 지금 팍 왔어요. 왜냐면 휴대전화에 과연 통화 내역이 포렌식해서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거 보면 왜냐면 휴대전화를 근데 버리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죠. 수행비서를 줬다. 그리고 수행비서는 태국이 아니라 다른 곳 캄보디아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잡힌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휴대전화 아직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황상. 네, 그래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를 국내로 송환해서 관련 물증부터 확보할 방침이고요. 이제 남은 사람은 김 전 회장의 조카면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 1명입니다. 검찰은 그가 이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했다던 저 매제인가요? 처남인가요? 그 자금 운영했던 일종의 쌍방울 그룹의 CFO 했던 그 사람 지금 태국에서 송환 거부하고 있다는 그 사람 빨리 데려오는 거죠. 자,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좀 더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며칠 그 김대기 실장의 이 배포문 이후에 자맹을 거듭했었는데 어제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 목소리 일단 뭐 좀 들어보죠.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뭔가 힘이 좀 빠진 듯한 목소리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들리거든요. 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말고 어저께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 전 의원이? 네, 나 전 의원은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요. 당 대표 경선 출마에 대해서 곧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며칠간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있다고도 했고요. 이어 이제 오늘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다. 저도 지금 순간 나경원 전 의원의 2000년대 초반의 화려한 등장부터 지난해 당대표 선거 낙선까지 그 정치 여정을 저도 한번 싹 봤거든요.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고 좀 내리막길을 최근에 좀 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정치 여정 되돌아보면 출마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여부 두고 다시 이제 고민에 빠진 게 아니겠냐라는 관측 나오는데요. 이제 기대 걸었던 지지율 여론조사마저 지금 출렁이면서 아무래도 목소리에서도 느껴졌지만 위축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네, 설 연휴 뒤에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나 전 의원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나 전 의원의 주변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 예. 설 연휴 이후 출마 전제로 일종의 재정비 시간 갖는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공개 활동은 삼가고 있는데 물밑에서는 또 전현직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 또 자신의 이제 관련된 의혹, 문제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출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친윤계 쪽,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쪽에서 퇴로를 열어줄 수도 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를 하게.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지지세가 최근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과반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선 투표도 김 의원에게는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선으로 가면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어부지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다 나왔을 때 김기현 1등, 안철수 2등, 나경원 3등 이러면 그죠. 그러면 과반은 안 될 테니까 1차에서. 그래서 결선 투표 가서 나경원 의원 표가 어디로 가느냐. 네,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면 이게 모른다. 뭐 이 걱정을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어제 이제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정치 약속하면서 자맹 중인 나 전 의원에게 사실상 손을 내미는 듯한 멘트를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되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두를 폭넓게 연대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세에 몰린 나 전 의원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연대를 제안한 거 아니냐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전
전 의원에 대한 빅2 후보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정 계파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 보고 나 도와달라 뭐 이렇게 연대와 화합을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 등 친윤 진영 지원을 초반에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이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다 끌어안고 나가겠다라고 이제 나선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좀 당내 비호감도를 낮춰서 1위를 굳히는 동시에 상대 후보들 간의 연대를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 네.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안철수 의원이 제안해온 수도권 연대론을 거론하며 돌파구 찾기에 좀 나섰는데, 보수의 심장을 찾은 안 의원도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집단 린치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구에 가서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집단 인치라고 했다. 대구에서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같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같은 수도권이 아니고 사회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포함해서 14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네,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채용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서 공사 방해하거나 건설사를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노동개혁 내세워서 이런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해 왔고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건설노조는 불법적인 탄압이라면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5월 노동절 총궐기와 7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고요. 노정 갈등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노동개혁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요 마지막 소식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 의혹 요거 관련해서 5명을 기소했어요. 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이렇게 세 전직 장관과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곳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협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받습니다. 네. 근데 다만 소극적으로 참여한 이제 차관들과 청와대 관계자,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수사결과는 오늘의 한 컷 요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설 명절 앞두고 신권 준비로 바쁜 은행입니다. 신권.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3년 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면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설 앞두고 세뱃돈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네. 세뱃돈에 대한 부담보다는 가족 간에 좀 덕담 전하고 세배의 본의미를 되새기는 명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장나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꿈나무들을 위한 친절한 정치 보고서. 야, 이거 이름 좋습니다. 우상호의 정치 백서 첫 시간입니다. 자, 인사부터 나누시죠. 민주당 4선 중진이신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타방송국에서 한번 뵙고. 어떠세요, 의원님? 저 이름 마음에 드세요? 정치 백서? 너무 거창해서. 아,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게 의원님처럼 정치 오래 하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은 길게 보면 80년대부터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운동 하실 때도. 그렇죠. 그게 민주화 학생 정치 운동이니까 네. 사실상 유월항쟁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도 뭐 현실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네. 협력도 하고 연대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쭉 들여다봤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 40년 들여다본 네. 거네. 35년. 네. 그냥 40년 이렇게 정치하셨으면은 막 내년 총선 실제 정치한 거는 23년이고. 내년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뭐 여야의 꿈나무들한테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을 네, 앞으로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백서라. 이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요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오늘
최근에 좀 큰 뉴스긴 한데 저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커질까 싶었거든요. 이란과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커질 줄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다라고 이제 저 아크 부대 방문해서 한 얘기들 이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엄청난 시련이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이제 상대 국가하고 친구가 되고 관계를 증진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네.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누구가 적이 되는 것은 그걸 외교 참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은 웬만하면 다 참사라고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참사라는 것은 실수하고 뭐 약간 외교적 실수하는 거 결례를 범한 거 이건 참사가 아니고 그냥 실수고요. 네. 이번 건은 참사죠. 왜냐하면 이란이 발끈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하고 굳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굳이 이란하고 적이 돼서 돌아오는 거는 네. 큰 손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제가 실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해야 없는. 돼요. 아니 근데 저쪽에서 이란의 외교부 당국자가 요구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받는 건 지금 여기서 나왔지 실기했어요. 제가 그 다보스에 가 계시는 바람에 이제 좀 실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대단한 신뢰를 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화를 낸 게 아니라 기다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그 당국자 다음 날 바로 했어요. 외교부 당국자가 한 그 해명은 그건 외교적 수사지 상처받은 이란에 대한 해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별도의 친서를 보냈어요. 바로 네. 예, 아니면 주 이란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네. 예,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 친서를 보내서 네.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했으면 중동 국가는 그건 받아줍니다. 비공개 친서로 그러니까 공개 사과라는 게 아니라 공개 사과까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해명을 안 하고 네. 외교부가 너희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네. 아 그게 왜 너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큰 실수지. 왜냐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해? 뭐야? 이거는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적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우리가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란이 우리 저 NPT 문제까지 거론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왠지 딱 봤을 때 이란이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빨리 수습하는 게 좋을 텐데 판을 좀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란은 왜 판을 키우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할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 반응을 집어서 야고 NPT 위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실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명이 안 오니까 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일환으로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모순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과도해 보여요. 아 이란이 한 것 그 예. 얘기를 꺼낸 거죠. 사실은 이란이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란이 할 말은 이란이 우리에게 할 말은 아니죠. 왜냐면 근데 이란 얘기는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란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란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제적 질서에 대해서 미국 편을 드는 모양인데 너도 핵무장한다며 그건 그러면 너는 괜찮아? 예를 들면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죠. 꼬투리를 잡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과 외교부 당국자가 모여서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이란에 원유 대금 70억 달러 지금 압류돼 있잖아요. 네. 그거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다라는 일각 얘기도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대통령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빨리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 중동 국가는 외교적 수사로 스쳐 넘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많이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굉장히 외교 관계가 악화될 뻔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히 날아가서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간 게 왜 갔느니 뭐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때 아랍에미리트하고 크게 악화될 뻔한 거를 수습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하고 되게 친해져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렇게 아주 돈독한 외교 관계가 됐는데 중동 국가는 사람과의 관계, 신뢰를 매우 중시하는 그리고 그거를 그 왕족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왕족들이요? 그래서 그 이란 문제는 그냥
외교적으로 외교부 장관이나 주 이란 한국 대사가 대충 가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당, 상대 당에 막 전당대회 때 막 치고 받고 뭐 이전 투구하고 개파 나오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흐뭇하신가요? 아니요, 뭐 그냥 속으로는 흐뭇한데 겉으로는 걱정하죠. 속으로는 흐뭇하고. 이게 진짜 솔직한 말씀이시다. 근데 진짜 제가 본 전당대회 중에 가장 개판이에요.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지금 보시면요. 윤핵관 중에 이철규 윤핵관이 네? 일단 세력을 모으잖아요. 7, 80명? 저 국민 공감. 네. 원래 전당대회 앞두고 저렇게 세력 모으는 거 반칙이거든요. 우리 당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의원들을 조직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네. 줄 세우기 논란 때문에. 그 구정치니까. 두 번째 정진석 윤핵관의 좌장께서 룰을 바꾸잖아요. 네. 다 전당원 투표로. 네. 당신 민심 논란이 있었는데 민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 당원 투표로 바꿨죠. 네. 이건 특정인에게 유승민 대표 못 나오게 한 거죠. 유승민 전 의원. 세 번째 제일 험악한 게 지금 후보구도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전당대회에 그냥 김기현 지명을 하지 대통령이. 이거 완전 구정치죠. 네. 그래서 난 놀란 게 유승민 대통령 전 의원을 때리는 것은 서로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네. 나경원 의원을 왜 때려요? 같은 서울대 법득끼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네. 그렇다고 특정 후보를 못 나오게 하려고 비서실장까지 동원해서 네 처신을 돌아봐라. 야, 이런 말을 여당의 그러니까 집권당의 비서실장이 집권당의 중진한테 네 처신을 돌아봐라. 이런 막말을 하는 게 네. 이게 정상적입니까?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용산의 진위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네. 집권 1년차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과 호흡, 총선도 앞두고 있는, 총선 공천권 문제도 있는,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과 호흡이 맞는 당대표를 좀 선호하는 거는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좀 자연스러운. 그건 속으로 선호해야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해서 여당을 저렇게 흔들어 놓는 게 네. 저거는 구정치죠. 독재 정권 때도 노골적으로 안 했어요. 뒤에서 했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요. 네. 온 언론이요. 난리 나요. 사설로 조져요. 사설로. 왜 당이 대통령이 민생에 전념해야지 왜 정치에 개입하냐. 네. 그렇게 조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네. 그래서 잠시 방송 부적절용화 잠깐 나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을. 제가 약간 흥분해서. 근데 저는 그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서로 뭐 약간 서운하고 그런 일이 정치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렇게 노골적으로 같은 당 만약에 뭐 우리 당 상대로 뭐라고 하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같은 당의 중진을 저렇게 괴롭혀서 주저앉히려고 네. 저런 거는 너무 심한 일이죠. 나경원 의원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죠. 네, 잘 아시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선택할 거로 보세요? 저는 뭐 이런 경우는 100%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마를 못하면 저분의 정치 미래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지율 1, 2를 달리는 분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협박했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장지원 같은 후배가 뭐라 그랬다고 무릎을 꿇으면 앞으로 그 사람 정치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나경원 의원이 대가 약해서 DNA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 나올 거다. 그런 말씀. 그거 나경원 의원을 모욕하는 얘기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못 나오면 설사 전당대회에서 떨어져도 2등을 해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못 나와 이제. 예, 국회의원도. 공천 죽었어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천이 사실 좀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누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김기현 씨가 유리하죠. 당선?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나오시면 이제 결선 투표제라는 게 원래 김기현 의원을 이후에 만들었는데 이게 좀 묘해졌어요. 왜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현재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김기현 의원이 1차에서 50%를 못 얻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후보가 좀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 네네. 안철수 의원도 꽤 경쟁력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소위 비윤 성향의 분들의 지지 이 세력이 만약 합쳐진다면 이거 가정이죠. 그러면 교선 투표에서 이변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높진 않나.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그러나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여당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종의 권력 게임 이거는 다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잘하시네요.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한번 확인. 무조건 총선 때문이죠. 총선에서 좌파 세력을 많이 집어넣어서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권이 안정되게 다음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다. 네. 고 하는 구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예. 그러나 목표와 고민을 알겠는데 방법은 매우 졸렬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과 청와대 관계,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대통령 참모면 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줄 수 있는 의원들이 입법부에 들어가서 좀 뒷받침해주길 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근데 이런 그거 거죠.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야당의 지도자가 되면 항상 반대파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그건 그 다음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죠. 아,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실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게 대통령이 반대하는 세력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두가 친노당 했고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반문이 어딨냐 네. 다 친문이다 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출마한 사람은 다 이렇게 주장하죠.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유일하게 유승민 전 의원을 빼면 예. 다 친윤이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더라도 친소 관계가 무슨 이렇게 그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예. 아니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반윤이겠어요. 그래서 근데 굳이 그것을 먼저 대통령 쪽에서 가르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무리할 필요가 뜻이시구나. 없죠. 다 자기 세력이고. 다음에 대통령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기를 드는 정치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무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란 문제하고 국민의힘 문제 짚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지나가고 이제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 아이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검찰과. 네. 그런데 예전에 성남FC 때와 다르게 혼자 주말에 찾아가겠다라고 먼저 발표한 거. 검찰이 출두하겠다고 먼저 발표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아니 지난번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합류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 여론이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깔끔하게 혼자 가시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하신 거죠. 예. 뭐 그것은 뭐 저는 의원들이 여러 명 가나 혼자 가나 저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별로 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예. 국민의힘 가령 대표가 가령 검찰 출두했다. 그러면 그 당은 혼자 가게 놔두나요? 절대 혼자 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그걸 힘이 되드리려고 옆에 섰던 거를 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검찰이 지난 1년간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엄청난 부정부패, 엄청난 대선 자금을 받은 것처럼 떠들다가 고작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성남FC의 광고 의혹. 예. 예.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건이 안 되는 거예요. 대장동은요? 지금 요번에 28일 대장동도 제가 대선 때 다 뒤져봤는데 예. 그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돈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인허가 문제의 배임 문제인데 예,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걸 처벌한다고 그러면 전국에 아마 용도 변경해준 지방자치단체장들 예. 한 3분의 1은 다 같이 감옥 가야죠. 용도 변경 안 해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건 특혜거든요, 사실은. 예, 용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문제 해결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면서요. 네. 용도 변경의 핵심은 뭐냐면 용적률이거든요. 더 높고 집을 더 많이 짓게 해주는 거죠. 그럼 다 감옥 가야죠. 다 특혜인데. 건설사에 대한 특혜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다 배임으로 거는 것은 예. 지나친 법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면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예. 근데 그게 그 목적이 그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냐 예.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냐지 건설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 그럼 건설사가 이익이 있어야 건설하지. 이익을 안 주면 건설합니까? 그럼 이익을 줬기 때문에 배임이다 그러면 예. 아니 이게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쟁점이지 그 회사가 더 큰 이익을 얻어. 아니 강남에 40층짜리 건물 몇 개 지면요 조 단위의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역대 강남구청장 다 감옥 가야죠. 다 용적률 올려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다니까 나는
제가 20몇 년간 지역구에 하면서 용도 변경 해준 사례 많이 알거든요. 예. 국민의힘 계열의 구청장이든 우리 당 계열의 구청장이든 돈을 먹었으면 문제지 돈을 안 먹었으면 그것은 정책적 판단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대선 때도 스크린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면 이런 것 좀 가리가리 가장 큰 문제는 여사님 그 법인카드 문제. 법인카드 그거는 바로 그래서 사과했죠. 인정하고. 네. 나머지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네. 제가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되게 큰 소리 쳐놓고 예. 기소하는 거 보세요. 지금 김성태 씨 구속영장에도 예. 변호사비 대납은 뺐잖아요. 뭐 그건 시간 관계상 뺐다는 정진상 한다. 아이고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시간 관계상 빼요? 아니, 제 얘기는 왜 이러세요? 48시간 동안 자, 할 수가 없으니까. 정진상, 유동규 김용 구속하면서 대선 자금 빼잖아요. 그렇게 언론에다 크게 때려놓고 실제로는 빼잖아요. 네. 요런 게 나쁜 짓이에요. 그럼 왜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니까 기사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실제로 구속영장이나 재판 때는 빼잖아요. 예. 자신 없으니까 증거 없으니까. 때려놓고 뒤에서 뺀다 이런 그런 말씀이시구나. 게 정치 검찰의 나쁜 수사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소환되면 네. 다 돈 받아서 간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법리 논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민주당에 나오는 얘기 분리대응.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뭘 분리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 네. 나오는 의혹들이 다 예전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이니 일종의 개인적인 일이니 이거 당과 좀 분리 대응해야지. 만약에 대표가 잘못돼서 당이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 그분들부터 분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이분이 관련된 사건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 네? 갖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대표예요. 어떻게 분리해요? 그럴 수가 없다. 당 민주당의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건데 예.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아요. 예. 왜? 총선용이잖아요. 민주당을 때려서 네. 민주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게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수사다. 근데 이걸 대응을 안 하면 예.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분리 대응한다는 건 뭐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분리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죠 저는. 그만두란 소리죠. 분리 대응이라는 소리는 그만두란 소리죠. 당 대표 그만두는 네.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어떻게 그만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에 대한 다른 수사들,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수사 이런 수사들도 다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거. 저는 주로 대표에 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욕보로 이르는 의도다. 정치적 수사 말씀하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도 하셨던데.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자신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예. 홍준표 후보를 예. 대통령 되자마자 경남지사 때의 FC 의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환 조사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발했겠죠. 난리가 나죠. 장애수행했을 겁니다. 예. 자, 역지사지로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재 검찰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요. 예. 이해창 후보가 차떼기로 몇천억을 이제 말하자면 대선 자금을 썼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이해창 후보를 대선 자금으로 단 한 번 수사했습니까? 강삼재 사무총장만 구속했어요. 네. 예. 이해창 후보는 서정 소환 조사도 변호사하고. 찬 적이 예. 없어요. 예. 정적이기 때문에 배려한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같이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예. 야당이 찍소리도 못할 만한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 예. 그냥 법리 논쟁을 할 걸로 소환해서 계속 욕보이는 게 이게 왜 이게 이 정치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에 선두에 선 게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법무장관이 예. 보통은 탄압을 하고 이런 걸 진두지휘하면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좀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만 때리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노골적이고 의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 안에 지금 법치가 아니라 정치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언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지금 그 수사에 대한 언급이 예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어떤 교과서적 발언과는 많이 다른 건데 왜 네. 그런다고 보세요? 성정이 그런 것 같아요. 성정이. 아, 못 참는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앞잡이가 돼서 계속 야당을 때리는 선봉대로 예.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건드리는 얘기가 나오면 예. 못 참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 뉴스를 보면 안 돼요. 예. 정치 뉴스 자꾸 보면서 정치적 대응하니까 정치인처럼 돼버리잖아요. 오. 지금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보다 한동훈 장관의 정책 발언이 훨씬 더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해요. 예. 예. 근데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요?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할 얘기를 왜 한동훈 장관이 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장관도 결국 정치할 거로 보시나요? 할 것 같은데요. 아, 총선에요? 아니 법무부 장관 그만두면 그만두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그만두겠죠. 저분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려는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 되신 분이니까 예. 끝나야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가 끝나면 예.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올 것 왜냐하면 같다. 한동훈 장관이 없으면 예.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스타일상 이렇게까지 갈 리가 없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예.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죠. 그 한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 최근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지금 검찰 전국이 예전에 의원님이 당 대변인 하실 때 한명숙 전 총리 때 수사할 때랑 너무 비교된다. 너 그때가 막 생각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 거다, 구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2개 정도의 사례를 들어드리거든요. 예. 한명숙 장관님 사례는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직접 증언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말을 번복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예.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직접 증언은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전문. 예. 간접 증언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경우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 간접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 밑에 정진상 김용이 돈 먹었지 않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돈이 가지 않고 밑에 참모들이 뭐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뭐 용돈 받아 쓴 것도 처벌이 어려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사례를 예를 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면서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학교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합격이 당연해질 것이다. 에듀윌 합격 패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초등다 밀크티 중학다 밀크티 고등다 밀크티 학교 공부 성적 향상. 영수심화 수준별로 전학년 전 과목 모두 다 밀크티. 천재 교과서 밀크티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핀 아이들도 락토핀 우리 가족 락토핀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핀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서 신삼변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Spend some quality time. You got me. You won't you stay just a little bit longer? Won't you?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신삼변 시대. 오늘도 단연지 세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글보글 하주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지글지글로 바뀐 양지열입니다. 자, 저희가 원래 이 방송이란 게 말입니다. 공공재기 때문에 PPL 안 됩니다, 이거. 네,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서는 PPL 하면 안 되고 뭐 이게 뭐 노출되거나 이런 뭐 뒷광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마세요.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 사장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저기 저 뭐 방통위도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남PD 이거 소개도 되죠? 그 화면에 노출하는 거 안 돼요. 화면에 노출한 거 안 돼요? 예, 노출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제가. 아니 해도 남PD 해도 된다는데? 그래요? 네. 해도 된대요. 나 네. 남편이 책임지겠지 뭐. 야, 제가 책을 들고 있으라고. 이거 왜냐면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양지열 변호사가 무슨 뭐 건강식품 사업한다고 그거 여기서 이거 먹어 힘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건 요 방송에서 여기 보면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글 양지열 띠지의 SBS FM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인기 코너 양지열 변호사의 살롱 DJ 책으로 만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기는 살롱드지에서 했던 것들 정리를 했고요. 라디오에서 얘기한 거에서 조금 더해서 왜냐하면 말한 것만 하면 또 그건 또 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새로운 내용을 좀 보태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다 봤던 그림인 것 같아요. 눈에 익죠? 네, 눈에 익은 그림이에요.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기억나진 않아요. 저는. 근데 다 눈에 익은 그림들이고 뭐 고다이바 요거 다. 그리고 이게 칼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네. 그림이 화면으로 보는 예쁜 여성의 그림은 기억이 확 나죠. 드가도 또 모나리자도 기억나시고요. 기억나고요. 다 납니다. 딱 나고 글도 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추천사도 써주셨어요. 맞아요. 네. 이제 추천사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제가 서명한 추천사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쇼 덕분에 제가 책을 하나 썼네요. 아이고, 잘 나와서 축하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팔릴 것 같아요. 책이 좋네. PPL 끝. 본격적인 주제.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좀 저희가 톤 다운 시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하대에서 있었던 그 성폭행 추락사 있었잖아요. 저희 코너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허 변호사부터. 이게 지금 통상의 강간치사 양형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선고된 지금 중형으로 보이거든요. 죄명은 강간치사죠. 그렇죠. 일단 뭐 중간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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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근데도 이렇게 일단 양형 기준이 11년에서 14년인데 강간치사, 중간간이나 강간치사가.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가중하면 보통 1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재판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동급생을 성형 회수의 도구로 삼았고 지금 술에 취해서 환거불능의 상태인데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 또 추락해서 쓰러진 거를 알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신입생이 정말 아무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기가 이제 성관계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의 녹취를 시도했다는 그런 점도 발견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유족들도 전혀 여기에 지금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요. 형사 1억을 공탁을 했는데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참작이 돼서 중형이 선고된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당시에도 뭐 저희가 이거 뭐 강간치사가 되는 거는 속된 말로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인데 결국은 추락을 시켰느냐. 살인, 강간 살인, 이제 고의범, 요 살인이 추가되느냐 안 추가되느냐 요거 쟁점이었는데 살인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 혐의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강간죄는 인정이 되지만 살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봤었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추락 장소에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었는데 근데 이 추락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의 지갑 등이 놓여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놓고 가기에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술을 마실 때 같이 굉장히 동급생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다툼이 있거나 굳이 죽일 정도의까지의 동기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간간치사죄를 인정을 하면서 이 인정한 이유가 남학생이 2층 3층 사이에 있는 건물에서 여학생의 몸을 들어서 떨어뜨린 거는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 자체가 일부러 정말 그냥 단순하게 미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장소였다. 위험한 장소였다. 위험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단변이나 검찰 쪽에서는 단변 행위를 검찰 쪽에서는 들어서 떨어뜨렸으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냐 요 생각이신 건데. 죽이려고 밀어서 떨어뜨렸다라고 봤는데 네.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죽이려고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고 장소 자체가 위험하니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게 그런데 됐다는 거예요. 봐봐요.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지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살인 아닌가요? 아 그때 우리 저는 그런 그렇게 얘기도 생각하거든요. 있었죠. 부작위. 부작위. 떨어졌으면 분명히 나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럼 그거를 어느 병원에 신고하거나 구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렇죠. 부작위한 살인. 근데 그거 그게 있었어. 선행 조치 때문에 부작위 의무가 생겼다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지,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일단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관계가 아닐 수가 왜 있죠? 저한테 그러세요? 법원이 그렇게 봤다고요? 이건 아마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것도 기소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아예. 예비적 공소사를 예. 추가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건 이제 검찰에서 일단 1심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 검찰에서 이제 항소심 어떻게 또 공소 유지를 할지 항소심 재판 어떻게 될지 이거 아마 항소심 재판 나오면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항소심이니까 구속 사건이니까 6개월 안에는 네. 나올 겁니다. 아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이거 또 살인 사건 이기영 전 동거녀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기소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동거녀 살인, 네. 택시 기사 살인이잖아요. 요거 추가된 혐의도 있어요? 추가된 혐의가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어요. 다 아시는 보복살인. 것처럼 원래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한 10여 차례 내려서 살인했다. 이거 이게 강도- 하나고. 이게 강도살인이잖아요. 그거죠. 하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친구의 시신을 공릉청변에 유기한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사체 알게 유기? 된 4개월 뒤에 지난해 12월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을 했어요. 내가 합의금 줄게.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둔기로 택시기사의 이마를 2차례 내리쳐서 살해를 했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 현재 만나던 여자친구가 알게 돼서 발견이 된 건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이 이기영이 음주운전 누범 전과가 있었어요. 4차례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다시 이제 택시기사랑 음주운전으로 부딪혔는데 신고당하면 그때는 정말 구속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운전 기간 누범 기간이니까 이번에 음주 신고 당하면 무조건 구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 집에 숨겨놨던 사체도 100% 발각될 발견됩니다.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라고 봐서 원래는 그냥 살인이었는데 보복살인. 그러니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양변 나 궁금한 게 동거녀 시신에 대해 사체 유기 혐의는 있었는데 시신 결국 못 찾은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인 혐의를 검찰이 전국적으로 기소를 해버렸네요.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쨌든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사람 죽였다고 했는데 당연한데 뭘 이렇게 궁금해하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살인 사건에서는 살인 사건이라는 건 사람을 죽였다라는 건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지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우리 법상으로 자백을 했을 때 뭐 요즘에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뭐 가혹행위를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을 했는데 그걸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자백을 해도 범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원칙적으로는 시신을 찾아야만이 살인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다른 증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살던 집 이기영이 살던 집에 비산혈흔,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튀었다라는 걸 비산했다는 그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 피해자 유전자 정보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방향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잔인한 얘기지만 피가 필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 변호사님 요거
이런 비사는 그러니까 시신 없는데 피 많이 튀었으니까 야 시신은 없지만 이 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죽였을 거야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유죄 나온 얘들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이 자백 말고도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법의학적 증거거든요. 법의학적 증거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제 그 피의 흔적이죠. 비사는. 근데 이 범행 당시 흘린 이 혈흔의 양이 치사량 넘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살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97년도 부산에서 차량에 혈흔만 남겨져 있고 주검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 주검 없는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혈흔 양이 치사량을 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주장을 인정해서 살인 혐의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비사는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비사는뿐만 아니라 이 주변인의 증거 같은 것, 진술 같은 것들 이런 정황 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굴삭기 생매장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가해자가 중장비 기사였어요. 근데 피해자가 이제 후배였는데 같이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후배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죽여 사람을? 그래서 폭행을 하다가 후배가 실신을 했는데 실신한 후배를 데리고 가서 야산에 데리고 가서 굴삭기로 땅을 파고 살려달라고 정신을 차려서 애원을 하는데 이 흙을 묻어가지고 질식사를 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막 조폭들이 하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혈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굴삭기로 살해한 그 사람의 동거녀가 이 내용들을 다 진술을 한 거예요. 시신도 못 찾고 심지어 매장한 장소도 못 찾았는데 동거녀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동거녀에게 이런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명백히 있었다. 이런 점이 인정이 돼서 징역이 선고가 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자백에 더해서 뭔가 보강 증거가 있다고 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시신이 없다고 반드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저희는 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시신이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살해와 관련된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든지 근데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비산혈흔 같은 것들이 거기에 부합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체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그 살해된 분들 카드 쓴 거 요게 이제 금융범죄 혐의도 추가는 된 거고 사기나 뭐 사무소 위조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우발적 대부분 저 사실은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툼이다 우발적으로 죽여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피고인들이나 피의자들이 형량 줄이려고 그러면 검찰이 하는 일은 계획범죄라는 거를 증거를 잡아내서 기소해야 되는데 그거는 찾았나요? 계획범죄라는 증거? 그 검색 기록 요즘에는 반드시 나오잖아요. 근데 범행 전에 검색을 했던 거 보니까 독극물을 검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독극물 구입 방법 같은 걸 알아봤다라는 거고요. 특이한 게 휴대전화 잠금 방법을 해제할 수 있는 거를 또 검색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해쳐놓고 그 사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또 범행 이후에는 뭘 검색했냐면 뭐 변사체, 파주의 변사체, 공릉천의 물의 흐름, 이 사람이 시신을 유기해놓고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발견될까봐 그러면 이게 살인사건 전에도 이 어떻게 독극물 구입 방법을 연구해보고 또 범행 이후에는 은닉 방법을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발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변 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우리 궁금했는데 그 판단 나왔어요? 사이코패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요? 검사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범행의 방법이라든가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그 sakon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다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좇아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판단을 다시 해봤더니 자기 중심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본인 이득이나 어떤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충동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같이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마무리하고 다음 뉴스를 좀 보죠. 우리 저 90년대 말 유엔이라고 있었어. 유엔 총회 할 때 유엔이 아니고. 네. 밖에서 SM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 SM에 부끄러워해. 왜 저러냐 안에서 막 이런 엄마의 눈빛으로 봅니다 지금. 그 유엔이라고 남성 2명의 듀오. 김정은, 최정원. 엄친아들의. 왜냐면 김정은 훈훈했죠. 김정은 씨는 다 서울대 치대생이었어요.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저는 이 김종우 씨 본 적 있어요? 저 한 번 봤거든요. 2000대 중반에 강남에 뭐 장어집 앞에서 장어 먹고 나오는데 거긴 들어오더라고 친구들이랑. 봐도 꼭 그런 데서 보냐. 아니 밥 먹고 장어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장어집에서 봤는데요. 장어집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근데 진짜 멋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알았죠. 그때는 활동을 안 할 때였거든요. 활동 안 할 활동 때였는데? 약간 유엔 막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뭐 서울치대 중퇴하겠다 뭐 그러고 뭐 할 때예요. 근데 결국 중퇴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중퇴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울치대를 김종훈 씨가 중퇴했다는 기사를 보고 야 나 같으면 서울치대 나와가지고 강남에다 치과 개업하면 떼돈을 벌 건데 유엔이 왜 유엔 뭐 연예인 하겠다고 하나 그때 유엔 한 풀 확 꺾였을 때인데 뭐 당시 기준으로 하면 무슨 탑티어도 아니고 근데 강어집 앞에서 보고 마음을 바꿨죠. 연예인 해야겠다. 다 이유가 있구나. 걔가 서울치대로 중퇴한 건 이유가 있어. 서울치대는 나나 다녀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지. 안 받아주는데 뭘 나나다녀요. 어쨌든 그렇게 이거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연애 코너가 아니라 사건 사고 코너에 왜 나왔냐? 김종훈 씨만 나온 게 아니라 최정원 씨도 나왔다. 둘 다. 둘 다. 자, 요거 누가 소개해 주실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최근에 나란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먼저 김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연인과 2019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둘 연인이 2018년부터 교제를 했는데 전 연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이 전 연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정우 씨가 자기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요구하면 강요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김정은 씨가 자기한테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집도 안 구해주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주고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 연인이 김정은 씨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걸었느냐. 임대차 보증금 잔액이 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900만 원 보증금 다 주고 월세까지 달라 이렇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당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은 씨 뭐라 그랬느냐. 이 아이가 친자일 경우에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 연인은 소를 취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럼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좀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던 게요. 일단 김정은 씨가 연인을 상대로 2020년에 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때쯤이면은 그 아이가 김종우 씨 친자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인데. 그렇죠. 연인이 이 인지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아빠가 맞는지 친자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는데 친자인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김정우 씨는 확인이 되기 전에 이미 관련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 김정우 씨가 주장한 건 그거예요. 연인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여러 차례 협박을 했다. 그리고 뭐 임신 중절 강조 이런 거 다 허위사실 유포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판단을 해봤더니 그때 즈음에 친자가 맞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연인이 뭐 SNS에 자기 뭐 임신 테스트기 사진 올리면서 뭐 아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아이 아빠가 맞는데 이게 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냐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소에서 김정우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종우 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이가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예. 그 부양료 그냥 지급할 그냥 수밖에 그렇게? 없죠. 인지는 당했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김종우 씨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 그러면 또 다른 뭐 최정원 씨는 어떤 스캔들이 있어요? 최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정원 씨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이 주장이 왜 나왔냐면 그 유부녀의 남편이 최정원 씨가 자신의 와이프인 유부녀와 단둘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가정에 파탄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해에 12월 최정원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최정원 씨는 뭐라고? 최정원 씨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유부녀는 예전에 연인이었고 불륜했다는 건 남편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아니, 남편의 예전 연인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아는 사이고 남편의 주장은 혼자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남편이 본인한테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하고 책임도 전가하고 돈도 받아야겠다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사건, 오늘 또 이 사건들이
네, 이거 저희 SBS에 그걸 살고 싶다 해서 다뤄주면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단변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뇌출혈 내용료 사망 사건. 이게 이제 한 남성이 고위직이네? 네, 고위직이에요. 한 남성이 직원 여성과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8월에 한 오후 11시 20분쯤이었어요. 근데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거주지에서 이 내연녀가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네. 잃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서 바로 119를 부르던지 112를 부르던지 병원에 데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뒤가 더 이상해요. 3시간 뒤에 밖으로 내려놨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다시 4시간을 넘게 차량에 태웠다가 결국 간 게 어디냐? 자신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아니 3시간 정도는 예를 들면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아파도 뇌출혈이거나. 근데 차에 태웠는데 4시간이면 4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고민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러니까 3시간 있다가 움직여서 저는 4시간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을. 근데 아무튼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응급실 가자마자 이미 숨진 상태였고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살인의 무죄를 선고가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연녀가 집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의식을 잃었고 근데 그 뒤에 코를 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나는 구토하고 의식은 잃었지만 코를 골고 있으니까 잠이 든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뇌출혈인 거로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상태가 위중한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되긴 했지만 지금 봤을 때 응급실 도착했을 때 이미 시반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그런 시체에 시신에 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 여성이 사망했을 정도의 위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양변 2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이거 항소심에서. 2심에서는 이거를 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오래 끄는 바람에 못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수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구토해서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뇌출혈로 구토하고 쓰러지는 것과 일반적인 소화불량 구토하고는 양태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뇌출혈로 구토를 하면 쓰러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혹시 이건 의학상식 차원에서 완전히 소화가 다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뇌 이상형수 구토를 하기 때문에 의식물이 달라요. 맞아.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저는 의심이 가는 게 딱 3시간 방치했다가 차에서 4시간이죠. 처음에 쓰러진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어요. 7시간 지나면 아침 해가 뜰 무렵에야 그러니까 마치 밤에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응급실로 데려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서 수사를 다시 보강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겨서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건 부작위한 살인으로 봤다라고 해서 징역 8년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허변 이 남자가 왜 7시간이나 내연녀라면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겠는데 밤에. 그럼 쓰러지면 어쨌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7시간이나 빙빙빙빙 돌고 방치했다고 재판부 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 국토연구원 부원장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연 여성은 이제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그런 사내 불륜 관계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여성이 살아 있었고 사무실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하면 이게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뇌출혈진 골든타입이 4시간 반 정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유족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또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범행 동기, 그러니까 내연 관계를 숨기려고 했던 동기,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법원에서 본 거죠. 아니 이게 뭐 만약에 참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이 앞에 거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것을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 단속에 그냥 걸리면 되는데 그거를 도망치다가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든지. 근데 전 이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내연관계가 들통나는 게 낫지. 그럼 본인은 뭐 자리도 잃고 뭐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겠지만 하지만 살인죄로 그렇죠. 감옥에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더 큰 것을 가리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담배원답지 않은 좋은 지적이었어요. 아니, 담변스럽죠 왜? 담변스러운 거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신데. 네, 저에게 운이 없어서 거리 이상 안 나왔을 거라고 하는 담변에 대한 저의 그 찌질한 너무 잘 알죠. 네, 너무 잘 알아. 도라고 얘기할 뻔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오늘 백변 나왔으면 그냥 얜 도야, 얜 무조건 도야 그랬을 거야 아마. 예? 백은 아마 내가 봤을 때 유다 아니면 모였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강하거든요 백변이. 잘하죠. 거긴 모였을 거예요. 아, 거긴 진짜 뭐. 예, 저는 도지. 예. 자, 마지막 아이템은 나 이거 궁금했어 진짜.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 저희가 해인사 관련된 얘기인데 저 청취자분들 이게 사실은 종교 관련 이슈는 굉장히 저희가 하기 조심스럽거든요. 이거 뭐 종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철저히 사건 사고적으로 저희가 접근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전직 종교 전문 기자, 종교 담당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해주셔야지 뭐 이거. 아니 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에서 담당 기자를 했다고 하면 자 해인사 취재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지. 뭐를 지금 뭘 이렇게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해인사야 모르는 분이 없죠. 팔만대장경 하면 딱 해인사고 천년 사찰입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몰랐어요. 8만 대장경이요. 몰랐어요 진짜로? 8만 대장경 해인사인 거 몰라? 아,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 야, 빨리 가자. 빨리 마무리. 아니 뭐야? 예, 그 해인사에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그 주지스님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계종 총무원에도 계셨는데 그때도 성추문 의혹이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뭐 비슷한 일이 있는 바람에 종단에서 이른바 산문 출송이라는 걸 합니다. 산문이라는 게 절에 이제 그 절 자체 사찰이 있는 곳 자체를 산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쫓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징계를 한 겁니다. 그 종교적인 징계를 하니까 이분이 사직서를 내면서 자리를 비웠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왜 이게 다시 뉴스가 일어났냐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겠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아 이제 이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으니까 다시 주지를 뽑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지를 뽑으려고 모였던 회의 과정에서 임시 주지를 또 지명을 했어요. 근데 그 주지가 이번에 물러난 주지하고 같은 계파에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에서 아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쫓겨난 사람인데 왜 그 계파에서 또 주지직을 승계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대위 안에서 좀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폭력이요? 예. 그래서 한 뭐 좀 대치 과정에서 종무 한 사람이 눈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주의 사건 코너에서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교적인 부분은 가능한 덜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사고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주스님 지금은 지금 일단 중단이 됐고 해인사 내부에서 임시회의를 다시 해서 차기 주지스님 뽑는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 측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측에서 충돌이 벌어졌는데 사실 지난번에 왜 서울에서도 한번 그 시위하는 분하고 사찰 앞에서 그걸 또 폭행하는 바람에 기억나요. 기억나죠? 서울에서 강남 코엑스 쪽에서 거기는 큰 절 있잖아요. 봉은사. 예. 다 강남에 코엑스는 큰 절이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1인 시위하는 분을 스님이 폭행하는 바람에 그게 또 영상까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한 50여 명이 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게 CCTV에도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에 그 불교 이렇게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삼보사찰로 꼽히거든요. 해인사가 송광사, 그다음에 양산 통도사, 그다음에 합천 해인사 이런데 담변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 그죠? 삼보사찰이라는 거. 삼보사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설명드릴까? 그게 제가 삼보사찰을 다 가봤거든요. 근데 송광사는 이제 승보라고 해서 스님들. 스님 많고. 네, 통도사는 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진신사리가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삼보사찰을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하루에 이렇게 3절을 다 가보면 이제 복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3번을
가는 게 되게 힘든데 네.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차로 가도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밤 늦게 가는. 그래서 불교 신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가본 절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좋았던 절은 순천 송광사. 기가 막힙니다. 그건 진짜 기가 막혀. 네.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근데 양변 이 사실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절이란 것이 그렇죠. 뭐 회사 무슨 뭐 대표이사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주지스님 선출하는데 이렇게 개파 있고 절은 사단법인 아닌가요?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조계종이 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삼보사찰 정도 되면 따르는 신도도 많고 절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주지 스님이 한 분이 우리 김태균 변호사님 정치조 진행하시니까 당대표 선출 과정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대표? 네. 전당대회급인가요? 전당대회급이에요, 사실은. 네. 거기서 어느 분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밑에 이제 따르시는 분들의 네. 어떻게 보면 자리가 다 크게 좌지우지 되는 밑에 거죠. 있는 그 밑에 바로 딸려있는 사찰에 주지스님 임명하고 뭐 이런 권한도 있을 거고 하여간 그리고 새인사 정도 되면은 그분 거기서 주지가 되면 전체 조계종 종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절에서 또 이게 최현웅 스님이 지금 사직서를 내게 된 계기 자체가 비구 스님하고 좀 같이 있는 게 뭐 바깥에서 목격이 됐다 여자 스님이랑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참 다시 한번 말씀드려 종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죠. 아니, 근데 뭐 우리 뭐 종교 믿으시는 분 많은데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21세기에 옛날에 계셨던 뭐 성직자분들에 대한 그런 숭고한 도덕성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에게 강요 좀 하라고 하는 거는 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종교는 종교인데 종교가 너무 세속적이 되고 세속과 가까워지는 거는 조금 그렇죠. 뭐랄까 종교의 신성성이 조금 그렇죠. 좀 옅어진다고 할까?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네,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예, 뭐. 그렇다. 아니 종교 관련된 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 어렵네요, 진짜. 마지막 코너 진행하죠.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양변. 오늘 그림은 뭔가요? 오늘은 프라그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되게 많이 인용되고 알려진 그림인데 오늘 사건이 다 뭐 아까 유엔도 그랬고 조금 전에 해인사 주지스님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다 성추행과 관련된 얘기였죠. 그 국토부원장 내연 관계에서 또 쓰러진 바람에 쓰러졌는데도 안 구해져서 살인죄가 됐던 경우도 내연 관계 불륜 이런 주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새해 앞두고 너무 칙칙한 내용들이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좀 불미스럽기도 해서 불륜 관계를 다루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예쁜 그림을 하나 골라봤어요. 요 그림이 프라그나르의 그네라는 그림이고요.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푸른 정말 정원이거든요. 커다란 정원. 왜 정원이냐면 뒤쪽에 멀리 저 저택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정원에서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하늘로 날아갈 듯이 핑크색 옷을 입고 그네를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 그림이 조금 보면 되게 묘한 부분이 있어요. 왼쪽에도 남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남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그네를 밀고 있는데 아마 숲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왼쪽에 또 다른 젊은 남성이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른쪽은 남편, 왼쪽은 불륜남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제목 불륜에 관한 거라며. 그러니까 그렇겠지. 네. 아니 왜냐면 미는 거는 뒤에다 밀어주는 거고 어둡고 앞에서 밝은 데서 젊은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 오는 거 와 맞이하는 거니까 앞에가 불륜남. 모르는 사람들이 몇 년 하니까 이제 그림을 좀 알게 됐죠. 정확히 해설해 주셨어요. 맞지. 정확히 해설해 주셨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 또 조금 더 깊게 짚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많이 좀 나이 들어 보이고요. 왼쪽이 젊고 인물도 있어 보이는 너무 안타깝다. 남자는 위로만 주고 있고 어두운 데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그림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혼자 다 하고 있어. 어떡해.
죄송해요. 있는데 보면 이 여성의 옷의 가슴에 있는 브로치 부분에 있는 색깔은 남자의 옷 색깔이고요. 남자의 옷에 있는 코스 색깔은 여성의 핑크색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만 통하는 은밀한 코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성의 보면 신발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맨발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걸 봐도 예전에 서구에서는 신발 여성에게 맨발이 드러나고 남성이 신발을 신겨주는 게 굉장히 은밀한 성적 코드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코드가 들어 있고요. 또 왼쪽에 그 조각상 있죠. 그 젊은 남성이 있는 쪽에 보면 걔가 큐피드인데 자세히 보면 쉿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른 척 해줘. 여기 남자 숨어 있어 모른 척 해줘라는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남편 아래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 강아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반려견이 있는데 그 서구에서는 항상 반려견이 충실한 어떤 신하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반려견도 주인에게 충실하기로 소문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 이 반려견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남편과 이제 바람난 정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네 밀당의 가장 상징적이죠. 양손에 이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또 예쁘게 그려진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게 불륜인데 왜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을까? 이 무렵이 유럽에서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자유연애에 바람이 불었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나이 든 남성이라고 그려진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히 제도적 정략 결혼으로만 쓰였던 시절에 귀족들 사이에서 나는 사랑을 찾아 떠나겠노라는 좀 미화된 어떤 사회 유행이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프라고나라가 불륜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예쁘게 그렸고 하나 더 찾자면 원래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정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주문한 그림이었어요. 재밌는 그림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원래는 이 나이든 남성을 당시의 카톨릭 주교의 초상화를 여기다 집어넣어달라고 주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어떤 신성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나쁜지 뒤로는 나쁘지도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나만 나쁘지도 않냐? 니는 더해라는 것까지 집어넣고 싶었는데 화가가 차마 거기까지 그리진 못했답니다. 책 내실 자격이 있어요.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추잖아요. 첫 함께 3년이면 지금. 짱이었어요. 5090님께서 이 테디 형 역시 추천사 쓰실 자격 있네 하셨는데 추천사에 대한 언급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신삼변시의 단변, 양변, 허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 제가 한때 좋아했던 노래인데. 마이클 잭슨의 맨 인 더 미러 끝곡으로 나가고 있고요. 0980님의 신청곡입니다. 설날입니다. 신난다 하셨네요. 여러분, 설 연휴 아주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